유세 첫날이었던 어제 경부선 상하행선으로 간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각각 경제통합대통령, 무능 부패 정권 심판을 주장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선거 유세 차량에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선거 일정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시작해서 서울까지 상행선,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행선을 유세지로 삼아서 바쁜 일정을 보냈는데요. 그 현장의 주요 연설들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의 민주개혁 진영이 자랑하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낳은 곳입니다. 맞습니까? 내 편이면 어떻고 네 편이면 어떻습니까?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떻습니까?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고 연원을 따지지 않고 좋은 정책이라면 홍준표의 정책이라도 박정희의 정책이라도 다 갖다 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실용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지난 5년간의 민주당 정권은 어땠습니까? 우리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철진한 이념으로 국민을 갈라쳤습니다. 이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정권 교체로 반드시 심판합시다, 여러분.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과 동행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무엇보다 참모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유세가 시작되면서 거리가 시끌벅적합니다. 두 분께서도 이 선거 유세 시작된 거 체감을 하십니까? 네. 먼저 이재명 후보의 유세 첫날 행보를 살펴보면 통합, 경제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중도, 이 보수 표심 잡기에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대선 결과를 분석한 내용들을 봐도 그렇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선거를 얘기할 때 흔히 구도 7에 인물 3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보통 이제 선거 초반에 구도에 많은 부분들을 기대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유권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마지막에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인물이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이제 정권 심판론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렇게 보면 선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특히 이제 부동층의 표심은 결국 인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전략을 지금 간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계속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실용적이고 이념이라고 하는 틀에 갇히지 않고 그리고 국민들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 이런 점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선거 유세지 첫 유세지로 부산을 선택한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윤석열 후보가 적폐청산을 얘기하고 이른바 보복 수사를 시사하는 정치 보복을 시사하는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래서 소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 또 경남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경남에서는 홍준표 후보한테 한 10,000표 정도 지기는 했지만 그건 굉장히 선전한 것이었고요. 부산하고 울산에서는 한 6에서 10% 앞섰어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력이 아직도 존재하는 곳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적폐 수사 이런 식으로 이제 정면으로 이제 공격하는 듯한 겨냥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난 다음에 이 PK 지역의 민심이 상당히 요동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아마 이재명 후보가 겨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첫날 유세도 살펴보면 정권 심판론 재차 띄웠습니다. 그리고 정치 신인임을 부각하면서 청와대를 향해서는 참모 뒤로 숨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이제 메시지를 내고 슬로건도 이제 결국 이제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원래 정치인도 아니었고 검사 생활만 계속 해오다가 결국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탄압을 받으면서 결국 징계까지 받고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대선 출마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대항해서 새롭게 좀 정치를 해라라는 이제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응답하는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이게 또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정치 교체에 대한 열망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과거에 좀 구시대 정치를 좀 벗어나서 정치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좀 새로운 정치를 좀 해봐라라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도 계속 이제 본인은 누구한테도 친세진 게 없다. 국민들한테만 오로지 이제 국민만 보고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제 첫 유세가 좀 진행됐다고 보고요. 어제 특히 이제 대구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처음으로 이제 합동 유세에 합류함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이제 갈등들이 있었는데 이제 원팀을 좀 이제 서서히 이루어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남은 이제 선거기간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본격적인 선거가 개시됐던 만큼 이제 그 동안에 쌓아온 여러 가지 어떤 그 공약들, 정책들, 국민을 향한 메시지들을 이제 폭발적으로 내면서 선거에 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는 게 딱 느껴지는 게 저희 포털 사이트만 들어가도 뭐 홍보, 광고들이 올라와 있고 포스터도 있고요. TV 광고까지 있습니다. 좀 보면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을 싫어하는 분들께 라면서 호소를 하고 윤석열 후보도 국민이 키운 윤석열 후보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울 적합한 후보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후보들의 첫 TV 광고 어떻게 보셨는지 또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에 충분할지 평론가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 광고는 논리나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은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방식으로 움직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저도 처음 보고 난 다음에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네. 뭐 셀프 디스라고도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한 어떤 비호감도가 있는 상황에서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걸 극복해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흠들이 그동안에 얘기가 되어왔지만 일종의 상처다 이런 점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측면도 좀 눈에 띄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뭐 대장동부터 시작해서요. 그게 일종의 이제 맡아두거나 아니면 네거티브 공세라고 하는 점들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그 개인이 가지고 왔었던 그동안의 정치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걸 극복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광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느 후보의 광고 더 인상 깊으셨습니까? 그 두 후보의 광고가 너무 대조가 되더라고요. 우선 이제 이재명 후보의 광고는 이제 본인이 아까 셀프 디스라고 얘기하지만 본인이 이제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어둡고 차분하죠. 그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의 광고는 어린 아이도 등장하면서 미래와 희망을 얘기하는 아주 밝은 모습의 광고를 찍었어요. 그래서 두 후보의 현재 처해진 상황, 뭐 그러면 그 두 후보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들이 좀 많이 어필되고 있다 이런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뭐 이걸 지켜보는 이제 유권자들이 이제 판단하실 문제고 또 광고가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편이 나갈 텐데 네. 어쨌든 간에 처음의 광고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어둡고 밝은 모습의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후보들의 공약집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재명 후보의 탈모 공약집 초안에 빠지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번엔 윤석열 후보의 공약집에서 이 오똑해라는 경찰 비하 발언, 여성 경찰 비하 발언이 화제인데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약집에서 여야 후보 모두 논란이 일고 있는 걸까요? 탈모 공약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많은 공약들이 나왔잖아요. 네. 아주 작은 공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생활 밀착형 공약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왔던 공약들을 공직선거운동 기간에 맞춰서 보통 공약집에 넣을 것과 뺄 것들을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다시 정리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탈모 공약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재정 문제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점들이 아마 고려가 됐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탈모인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더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공약집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네. 어떻게라고 하는 표현은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뭐 이것도 사실 국민의힘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그 작성한 사람이 뭐 사퇴를 했다, 그러니까 그만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계속 강조해 왔고 또 이준석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일종의 이제 성별 갈라치기 얘기하잖아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하지 않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니까 지지층을 하나로 묶는데 특히 이제 2030 청년 세대들 마음을 끌어들일 때에는 이른바 성 갈라치기를 하면서 혐오 정치를 조장하다가 나중에 선거 막바지 가서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내부 아마 의견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혐오나 아니면 분열이나 갈등 이런 방식으로 선거를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슬쩍 발을 빼는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분위기가 그대로 선거 캠프 내에 유지가 되니까 어떻게라고 하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 것 아닐까. 이게 공식 선거운동 공약집에 어떻게 이게 들어갈 수가 있는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표현을 그냥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남초 사이트에서 여성 경찰관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작년 11월에 층간소음 때문에 그때 이제 경찰이 출동했는데 흉기 찔리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피해자가. 예. 그때 여성 경찰관이 있었는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들을 적시하면서 경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성 경찰을 정말 비하하고 이러는 표현인데 당시에 층간소음 때도 여성 경찰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같이 출동했던 경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찰을 남자로 구분하고 여자로 구분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어찌 보면 성대결이나 갈등을 조장하는 사고인데 그런 방식들이 그대로 여기에 투영돼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선거 캠프에 사람들이 인식이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공약집에 어떻게 이런 여성 비하 문구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전혀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지금 아까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에 보면 네.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라고 그래갖고 뭐 여성 그 경찰을 비하한 게 아니라 이게 그런 사건 현장에서 범죄를 했을 때 이렇게 어떻게라면서 이제 비난하는 비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찰들이 어떤 이런 것에서 범인으로부터 피습을 받아서 다칠 경우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런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분의 주장, 그러니까 공약을 만든 어떤 교수의 주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약집이 아닙니다. 공약집이란 건 수많은 공약들을 다 묶어서 이제 국민들에게 정리해서 내놓는 게 공약집인데 이거는 사법개혁에 대한 어떤 검찰개혁부터 시작해서 총괄적으로 이제 후보가 공약 발표를 하는 어떤 하면서 보도용 참고 자료로 서브를 해서 한 것이고 그 서브 내용에 보면 그 글을 집필했던 교수가 이거는 오히려 부친께서 경찰관이셨더라고요. 항상 평생을. 그래서 이런 피해를 어떤 범죄 현장에서 오히려 피해 입는 경찰들의 이런 어떤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한 문구를 작성하면서 좀 더 사력 있게 사실은 단어 선택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어떻게라고 하면서 비난한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그 비난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내용을 좀 내용이 굉장히 왜곡돼서 전달되어지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반박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에 그동안의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서 유지해왔던 어떤 기조가 투영이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공약집이 아니라 기자들한테 그 공약집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료를 보낸 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들한테 이 공약집에 대한 내용 설명하는 자료입니다라고 해서 설명하는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에 경찰관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앞서도 이제 나왔던 것처럼 11월에 인천 층간소음 사고를 적시를 하면서 위 사건 전에도 경찰관이 어떻게 하면서 사건 현장에서 범죄를 외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경찰관을 지칭한 거예요. 여성 경찰관이 이런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서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비난이 있지만 하면서 이제 뒤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관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그걸 지원하자고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그 앞문장은 경찰관을 비하하고 뒤쪽에서는 경찰관이 피해 입은 거를 그걸 더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료 그건 표현이 맞지 않는 어떤 거라고 단어 선택을 생각하고요. 뭐 더 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도 했고 해촉도 했는데 이거 뭐 내용 전체를 보지 않고 너무 과도하게 그 말단에 있는 어떤 문구까지 끌어내서 전체적으로 뭐 여성 비하라는 표현을 하는 건 오히려 더 우리 지금 여성 비하에 대한 문제를 더 크게 확산시켜갖고 젠더 갈등을 유발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던 어제죠. 네거티브 대리전도 치열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윤 후보를 향해서 4대 불가론을 띄웠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 지난달에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를 띄우는 것이 좀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습니다. 교수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저는 사실 내용을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전략기획본부에서 작성한 공식적인 문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네거티브를 이제 네거티브 문안을 보면은 뭐 심한 문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 뭐 폭탄주 중독 환자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 폭탄주 중독 환자라고 윤석열 후보를 지칭하는 건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중독 환자라고 지칭하는지 공당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제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주술과 신천지가 윤회관이다. 신천지가 윤회관이다. 이거 단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선거법에도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다음에 뭐 신천지가 국힘에 바글바글하다. 야, 이런 표현들을 그 공당의 어떤 내부 문건이라는 형태로 해서 뭐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은 좀 일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그 외부 유출될 때는 어떤 당에서 이거는 실무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거고 이 우리 당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이렇게들 해명을 해왔었어요, 항상. 근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작성을 해서 그 유세단에 그다음에 국회의원 각 그 지역 선대에 다 배포가 된 문건이고 그리고 이것이 공식적으로 네거티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놓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문건이 유출된 이유는 민주당에서는 입장 표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지난달에만 해도 1월 26일 있나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는데 지금은 민주당의 선대위는 공식적으로 네거티브를 전면에 대고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이렇게 우리가 그 정책 선거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또 네거티브라는 어떤 네거티브가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쉽게 먹히니까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게 선거 캠페인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항상 극복하자고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대놓고 네거티브로 하겠다는 걸 처음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선대위에서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가 2018년 이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겨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 건진법사의 구판에 연루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윤 후보 측은 해당 행사에는 대통령과 충북도지사 등의 이름도 있었다.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 무속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하면 검증이고 민주당이 하면 네거티브고 뭐 이런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거는 일종의 무속 논란이잖아요. 무속 논란이 왜 갑자기 불이 더 많이 붙었을까요? 이른바 건진법사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불 붙었던 게 왜 붙었습니까? 김건희 씨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른바 무속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는 영기와 영빨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무속과 관련돼서 굉장히 친숙하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 사람인 거고요. 그 전에도 기자들한테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제보가 쏟아져가지고 취재를 했더라고요. 또 예를 들면 역삼동 식당 문제도 얘기를 하고 그거를 점집을 사실상 뭐 선거 캠프로 활용을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당시에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의혹 제기한 부분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반박하는 논리라고 얘기한 게 좀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2018년에 수륙제를 하는데 거기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김건희 이름이 같이 걸려 있다 이렇게 의혹 제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그래요. 대통령도 있고 그리고 이시종 충북지사도 이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아무것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일종의 등다는데 거기에 이름을 걸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걸어줬다, 걸었다, 뭐 이렇게 또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건진법사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돼 있다고 하는 이른바 종교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종교 단체가 충주를 근거지로 하고 있고 충주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거라는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충북지사도 거기다 이름 걸어주고 대통령도 우리나라 이끄는 사람이니까 대통령 이렇게 걸어주고 서울중앙지검장 그래요. 서울중앙지검장이니까 한번 이름 걸어주자 그래서 걸어줬다고 쳐요. 김건희는 어떻게 걸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김건희라는 사람은 코바나 콘텐츠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니까 걸어줘야지 그래서 걸어줬다는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김건희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고 그러면 그 등에다가 이름을 걸어줍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네거티브하고 검증의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네거티브라고 규정하고 싶을 텐데 네거티브로 안 보인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건진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신천지와 관련돼 있다고 하고 압수수색 영장 반려했다고 하는 얘기랑 연결되고 그 사람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우 스님이라고 이른바 불리는 사람이 그 수륙제를 주최했던 사람이고 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연민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거기에 상임이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고 이현동 전 국세청장을 분리기소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그 뒷조사한 거에 대해 국정원 대북 자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하고 국정원 직원하고 동시에 같이 했으면은 대법원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판단했으면 될 텐데 거기서는 삼자해동이 있다고 판단해서 유죄 판결을 내고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별도로 분리기소를 해가지고 똑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게 하는 거. 이게 놀라운 기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 씨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고 검찰총장을 지내는 인사가 대통령 출마하는 데까지 과연 무속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 이렇게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검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 우리 탄핵 사태 때도 겪어왔던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4대 불가론에 대해서 첫 선거 유세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보고 무능 후보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는가 한편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는 기생충이란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는데요. 이 국민의힘 네거티브 공세도 상당히 수위가 높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 구판 얘기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정말 이런 거를 갖고 이 선거가 이렇게 그 도배가 돼야 되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등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이 또 달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아는 사람을 위해서 또 달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 사찰에 가면 아마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그 등 안 걸려 있는 사찰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 그분들이 돈 내고 달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 윤석열 후보 김건희 여사의 그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돈 내고 했다라는 아무런 물증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통령의 이름도 있고 충북도지사의 이름도 있는데 그럼 무슨 근거를 갖고 그렇게 비판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대통령이 돈 내고 대통령도 걸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고판에 그 관계돼 있는 서모 씨라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과거에 이제 선대위에서 위원장의 직함을 갖고 있었고 경기도지사 때 그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관계가 돼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관계로 얘기하면 뭐 대한민국 사람들 한 달에만 건너면 다 안다고 하는데 이게 다 관계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누구를 비난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이게 더 이상 이게 좀 무속 논란으로 자꾸 이 선거판을 끌고 가려는 거는 아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봐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하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 윤석열 선대위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무능이냐 유능이냐를 검증하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그 경기도정을 아주 잘했다고 유능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경기도의 경제 성장률이 과거 남경필 지사 때는 4%, 5%,
4%로 계속 성장해가지고 6.6%까지 성장했었는데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지금 0%대까지 하락했다. 이게 코로나 시기라면 2020년부터 하락한 것이 맞는데 2018년부터 하락했기 때문에 이걸 갖고 뭐 이재명 지사 과연 유능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선거가 진행되면서 검증은 검증대로 하고 좀 국민의 그 눈살을 찌푸리는 네거티브들은 좀 자제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평론가님께서는 이거 검증, 네거티브 뭐라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뭐 말씀드렸지만 사실 검증하고 네거티브가 백전량 차이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특히 사실 무속 논란 뭐 이런 논란을 제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속 논란이 민주당에서 먼저 제기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커진 게 네트워크 본부라고 하는 거 만들고 거기에 고문으로 있다고 하는 이른바 건진법사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의혹 제기되고 난 다음에 아니 그 건진법사가 우리랑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트워크 본부를 그냥 해산시켜 버렸어요. 왜 저렇게 과도한 행동을 할까? 그렇게 했을 때도 그때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이 단계까지 왔다고 하는 거고요. 이재명 지사도 뭐 당연히 관계가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인적 네트워크로 연결됐다고 하면 이재명 지사가 관계됐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거나 아니면 의혹 제기를 하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대한민국 사람은 연결돼 있으니까 뭐 관계 안 돼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설명하면 대한민국에서 한 3달에만 건너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뭐 대통령이 인사 낼 때 무슨 학교 출신 뭐하러 얘기합니까? 다 그 친구의 그 친구고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물타기를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속 논란은 단순히 무속 논란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김건희 씨 주변에 있다고 하는 무속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뭐 검찰총장 그만두고 대선에 출마하라고 얘기했다더라. 이 버젓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이른바 이제 멘토라고까지 불렸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뭐 보살, 법사, 스님. 그러니까 제가 그 불교를 뭐 폄훼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 사용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칭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언했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청와대 들어가면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때 그러면 우리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일이 없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탄핵 사태 때 오방색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고 그냥 단순히 의혹 제기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과 관련돼 있는 사건 처리에 있어서 정말 혜택을 본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얘기까지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뭐 네거티브로까지 번지지 않는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은 괜찮을 것 같지만 너무 상대를 비방하는 것은 좀 국민들에게 아쉬운 마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선거 유세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지금 안 후보는 배우자 김미경 씨 코로나 확진에 이어서 이런 사고까지 좀 단일화 이슈가 부상하는 듯 하다가 악재가 지금 겹치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단일화 논의 그리고 앞으로의 유세 일정에 좀 차질이 있을까요, 교수님? 그래서 지금 안철수 선대위에서 지금 굉장히 힘들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유세가 시작된 첫날부터 이게 사망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선거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지금 천안에 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당분간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안타까운 일은 안타까운 일이고 또 선거는 선거대로 또 진행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안철수 후보가 조만간 이제 다시 이제 입장 표명을 하면서 선거 캠페인에 나서게 된다면 다시 이제 단일화 이슈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겠죠. 그런데
과연 이전에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가 제안했던 여론조사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그 캠페인이 유지되어 나갈지는 좀 의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안철수 후보가 많은 이제 생각을 정리하면서 어떤 그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다른 측면의 공동정부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또 좀 초점을 옮기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는데 현재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안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거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나 또 국민의 당 입장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일단 선거 유세 일정 전면 중단을 했고 유세용 버스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예. 평론가께서는 앞으로 일정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사실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 후에 정치적 어떤 여파를 우리가 논하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을 중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창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일주일 정도를 선거운동을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기다리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연민의 감정도 있을 거고 안타까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아마 교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시한은 이미 넘길 것으로 보여요. 네. 그 사이에 어떤 정치 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다음 주부터 만약에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 선거운동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단일화 문제가 금방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일화 시점이나 단일화 논의 자체는 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단일화가 된다고 하는 그걸 가정을 하고 될 가능성을 논의할 때는 좀 그럴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 또 국민의힘에서도 단일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단일화 변수 자체가 조금 수면 아래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좀 더 지금은 이제 세를 확장해서 지지율을 좀 높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데 있어서는 좀 하나의 걸림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나중에 가서 단일화에 또 역으로 단일화에 응해야 될 요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론조사 지지율이나 아니면 안철수 후보 태도나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지켜보고 국민의힘하고 또 어떤 논의가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